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오늘 4050 현상, 4050 중장년 세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본인이 당사자시잖아요. 4050 세대. 40 며칠 전까지 40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네. 나 당연히 40이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관록이 묻어나는 네. 비평을 오늘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뭐 이전에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연초에서 쭉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확 뒤집어진 것 같아요. 뒤집어졌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러면서 4050 세대가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강력한 이제 민주당 주축이 됐죠. 며칠 전에 그것부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진이라고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그 TV 토론에서 굉장히 막 화제가 되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들이 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요? 주제하고도 맞물리는데요.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대 보면 70% 가까이 됩니다. 네네. 이들이 또 투표를 또 열심히 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4050이 또 다르고 2030은 투표율이 굉장히 또 낮습니다. 특히 올해는 또 2030보다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더 많은 최초의 선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60대 이상 좀 노년 유권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투표를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 표심이 더 많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투표를 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지만 결국 누가 열심히 투표장에 가느냐, 또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 간 갈등, 세대마다 또 이 시대 정신이 다르고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고, 정작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또 세대별 공약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2030 세대들의 깊은 이 정치에 대한 좌절, 또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정작 젊은이들을 위한 그 어떤 형태의 어떤 배려나 공약이나 시대 정신이 없는 그런 선거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60대고 국회의원도 이번에 후보자 평균 연령이 56세로 그렇습니다. 더 네. 높아졌던데 그리고 그동안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 망쳤던 나라를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노인이 돼가지고 네네. 구하시겠다는 건가?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표현을 따르면 노인들은 나라를 구하러 이제 투표를 가는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관심이 덜한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분들이 40대, 50대일 때 투표 성향이 사실 그대로 또 이어지는 거라서 그분들이 누가 이 나라를 망쳤느냐는 것도 뒤에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정치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코호트 현상. 맞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저 거. 오늘 말씀드릴 게 네. 사실 그렇게 분석해 본 이렇게 연구나 그 분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호트 현상.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 아까 청년 말씀하셔서 네. 사실 청년들이 대선 때는 되게 결집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특히 2030은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때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남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20대 남성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20대 여성들은 또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저게 지난 대선 때 결과잖아요. 대선 때 이제 출구조사라서 출구조사는 표본조사와 달리 표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비교적 정확하다고 합니다. 정확하죠. 빨간색이 윤석열 지지. 윤석열 20대 남성의 윤석열 지지가 거의 59% 가까이 되고요. 반면 20대 여성은 58% 정도,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위 연령대 보면 40대 이상은 거의 남녀 격차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대, 30대는 남녀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있고, 특히 또 남성들은 이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데, 이게 이제 당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갈라치기 전략,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전략들이 먹혔고,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나 군인 임금 인상 등의 정책들 공약을 내보내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이른바 이대남 현상이 굉장히 또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제 남녀 격차가 20%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20대, 30대 또 무당층, 부동층 비중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답변이 전체 17% 정도 되는데, 최근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이하에서는 무려 38%.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아직 지지할 정당을 최근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다시 남성은 국민의힘, 여성은 민주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지만 상당 부분은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면 김진 아저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상은 적극적으로 투표소에 가는데 20대, 30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라고 해주시죠. 네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대선 때 그래도 네. 어쨌든 뭐 남성 여성이 갈라졌다고는 하지만 네. 젊은 층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각각 결집이 됐던 거잖아요. 네네. 자신들의 비전을 그 정치인이 구현할 거라고 믿으니까 투표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그 기간이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준석이라는 그 변수가 있었고, 이준석이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대남들의 뭔가 그 요구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이 지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뭐 특별히 뭐 이루어진 게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20대 남성들도 지금 국민의힘에 실망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남성들이 아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조국 혁신당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20대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40대에서는 이미 15에서 17%,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최근 지표로 보면 40대 남성은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37%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20대 남성에서는 3%도 채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3월 전체고요. 3월 마지막 주로 갈수록 더 조국 혁신당으로 비례 투표 의향이 높아지면서 근데 정작 20대 남성들은 여전히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도 그렇다고 이번에 특히 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20대 유권자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네. 보면은 사실 20대에서의 변화는 20대 남성이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한 상태다. 이게 사실 변화의 인셈이. 철회했거나 아직 이전에도 지지할까 뭐 말까.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은 네. 지지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난 대선 때는 이대남 전략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나서서 이대남들을 위한 강력하게 또 페미니즘 관련 이슈들을 많이 젠더 갈등을 부추긴 전략들 많이 했다면 이번 총선에서 그런 것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고 총선 전반적으로 그런 세대별 또 공약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상태라서 20대들이 2030 세대들이 우리를 대변할 정당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한 건 아닐까요? 그것도 있겠죠. 여전히 정권의 실망, 그리고 정권 심판론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정작 그 반대편이 이제 민주당을 찍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예전에는 뭐 그 대선 때 같으면 20대는 남녀 갈라져 가지고 네. 이쪽 저쪽 그리고 뭐 30대 40대는 민주당 강력하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60대 이상은 강력하게 국민의힘 네.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세 나눠가지고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구도가 좀 흔들리는 건가요? 20, 30대가 이차라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일단 다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곤혹스러워하는 게 2030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 40% 육박하는 이 부동층, 무당층이 과연 투표소에 나오긴 할 것인지 나온다면 사실 또 반반으로 갈라지거나 사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대선과 달리 총선은 결국 누가 한 표라도 더 가져가느냐 51%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대가 변수가 될 텐데 아마도 강력한 지지 흐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사실 이제 40대 50대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그 표심이 더 강하게 반영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한 흐름은 4050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60대 이상이 국민의힘으로 결집하는 그런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그 결집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40, 50대가 더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리고 2030의 무당층들도 투표소에 겨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조국 혁신당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국 나온다면 찍겠죠.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데 아마 이제 뭐 아시겠지만 2030이 특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건 입시 부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2030은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좀 확산돼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특별하게 어떤 정당에 대한 선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 못해서 젊은 층이 좀 떨어져 나가고 이준석 대표가 뭐 탈당하고 그러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 다시를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회심의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쓴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아마도 올해 총선에서 중요한 흐름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2030의 중요성을 좀 간과한 게 아닐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빠져나가면서 근데 정작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2030을 크게 끌어들이지 못했거든요. 지금 많이 나와봐야 7% 정도, 6%도 안 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준석과 국민의힘의 결합은 강력했으나 이준석이 따로 나가서 젠더 갈라치기를 하려고 해도 그게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네. 제가 투표를 했는데 네. 이준석 당대표를 보고 투표를 네. 했어요. 네. 하지만 후보는 윤석열 네. 후보였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실망했어. 그럼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의 어떤 패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지지 기반 중에 20대 이대남이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투표층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40, 50대로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그 386 세대, 486 세대 하다가 네. 지금 586 세대 하다가 네. 요즘 그냥 86 세대라고 네, 부르는 네. 60대까지 돼가지고 그 세대가 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하고 조국 혁신당 돌풍까지 가져오는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호트 분석인데요. 제가 이걸 사실 이번에 처음 제가 나름 새로운 분석 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입니다, 여러분. 단독.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40대, 50대는 또 다른 것 같고요.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40대가 좀 더 강력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번 올해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공천파동 때 민주당 공천파동 때 50대가 먼저 지지율이 꺾였는데 40대는 탄탄하게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었고요. 이른바 런종섭 이 호주 대사 논란 때 다시 이제 민주당을 결집하면서 공천도 끝났죠. 그러면서 다시 민주당 결집하면서 50대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86 세대, 이른바 50대는 나이가 들면서 좀 보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왜 40대 강력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른바 이분들은 또 포스트 386이죠. 엄밀하게 386보다 한 단계 10살 정도 이제 그 다음 단계 사람들인데 그렇죠. 386과 비교하면 대학 졸업 비율이 좀 더 높고요. 학력도 높고 진보적 성향이 좀 더 강하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른바 효순이 미선이 사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여중생 사건도 있었고요. 그때부터 한국 촛불 집회 2002년인가요? 네, 촛불 집회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듬해 노무현 탄핵이 있었죠. 노무현 탄핵 때 또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렇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이렇게 니들 마음대로 내버릴 수 없다라는 이제 그 집회 있었고 네네네. 또 그러다가 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게 2004년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미국산 쇠고기 반대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2008년인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 되고 네. 그리고 노무현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추모 집회가 한참 돼 있었고 그 맞아요. 세력 2009년. 그 분위기를 몰아서 이제 박근혜 탄핵 때 천만 촛불이 등장을 했었죠. 그 네 번의 5번의 촛불 집회를 모두 경험한 세대가 지금의 40대라는 거죠. 물론 50대도 참여했지만 그 노무현의 자살과 추모 집회에 연결된 그 도덕적 채무감들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세대가 지금의 40대다. 그리고 특히 이제 40대 안일권 리서치비 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의 40대는 탈권위주의, 특권 타파, 그리고 검찰개혁, 자주국방 등의 이 노무현의 시대 정신에 깊게 공감한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50대는 왜 다를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기득권 계층이 합류하면서 좀 더 보수화된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40대는 그리고 50대는 지금 네. 벌써 60년대생이라고 가정하면요. 네. 50대 386 세대 중에서 절반이 벌써 60대로 60대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세대론으로 보더라도 네. 이미 이렇게 넘어간 세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코호트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40대는 그러니까 갑자기 진보적이 된 게 아니라 20년 전에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이고요. 30대 때는 이 사람들이 문재인 박근혜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2012년이 되겠죠. 지금 나가고 있는 그래프가 문재인 대 네네, 박근혜 그렇습니다. 선거네요. 2012년. 그때도 보면 네. 가장 높았던 지지율이 지금 30대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30대.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의 40대는 20대 때 노무현을 찍었고 30대 때는 문재인을 찍었다는 거죠. 와, 경천 동지할 일에는 20대 이하 남성이 62%가 문재인 후보한테 그렇습니다. 투표를 그러니까 했네. 당시 이렇게 20대와 30대의 문재인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오는 거죠. 갑자기 민주당 지지한 게 아니라 우리가
40대를 뭉뚱그려서 보지만 지금의 40대는 10년 전에 30대, 20년 전에 20대로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은 원래 광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무현 세대의 이 DNA가 남아 있다는 거죠. 2002년, 2012년, 2022년 대선에 일관되게 이렇게 세대가 옮겨가면서 네. 핵심 지지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그래프도 있죠. 네네. 예, 그것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막대 그래프 새로 된 거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보시는 그림인데 2002년에 지금 40대였던 분들이 지금 60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 노무현 지지율이 당시 40대도 좀 높긴 했지만 당시 20대, 30대와 비교하면 굉장히 좀 낮았죠. 그래서 노무현을 2002년에 노무현 당선 때 보면 이때는 노무현과 그 당시 이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미 2012년 올라오면서는 이제 당시 40대는 당시 50대는 이미 박근혜 지지율이 훨씬 높기 시작했고요.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윤석열 지지 60대 들어서 윤석열 지지로 올라간 건 당연스러운 결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보수화된 게 아니라 이미 20년 전부터 보수 정당 선호가 강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02년에 노무현을 지지하던 20대가 네. 지금 또 조국 혁신당 지지하고 돌풍의 있고, 그러니까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그 세대들 네. 지금 40대 그리고 50대까지는 한결같이 민주당을 60% 이상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보면 한국 정치에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공약이라든가 시대 정신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어떤 공방을 토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제안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영에 어떻게 보면 또 철저히 갈라져 있고 지지 정당이 명확하게 결정돼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 유일하게 다른 게 지금 2030은 그런 흐름과는 좀 멀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2030 세대는 노무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그 세대들이 상당 부분 박근혜 탄핵 때 광장에 나오긴 했으나 사실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실망하는 그런 정서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또 지금의 40대, 50대는 지금의 2030과 달리 문재인 정부 실패를 보는 견해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 저는 그리고 근데 정책 공약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02년에 노무현 지지했던 분들이 탈권위주의적인 특성이 있다고 아까 분석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탈권위주의라는 게 결국 자유주의적인 거고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이야기한 게 사실 민주당과 지금은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대표가 그런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어요. 중산층이면서 그렇습니다. 지식인이면서 자유주의적인 탈권이고 그렇다고 기득권을 그리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좌파, 네. 진보, 뭐 소외된 계층 이런 분들은 또 아니고 원래부터 또 이분들은 이 지금의 40대는 노무현 지지할 때도 그런 사람을 지지한 게 아니고 막 명패 던지면서 권위에 저항하고 이런 사람을 지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보다 지금의 조국 혁신당 대표가 훨씬 더 노무현의 그 정서를 잘 소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또 정치학적인 논쟁거리인데 우리나라는 코호트 현상이 굉장히 잘 관철되면서 20대의 노무현 지지자들이 계속 우리 정치의 핵심에 남아서 자유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코어 지지층으로 남아있고 이번 총선도 그 40대가 옛날에 20대였던 그 40대가 주도하고 있다. 아마 보시면 최근 여론조사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40대의 흐름은 오히려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강력한 사실 보면 이번 총선에서 시대 정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권 심판론 이외의 시대 정신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아젠다도 없고 정책도 공약도 크게 차별점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4050 세대에게 정권 심판론이라는 건 그 어떤 시대 정신보다 강력한 절박한 지금 그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40대만 그럴까요? 그 다른 분들 50대, 다른 세대도 50대요? 결집할 수 있잖아요. 다른 세대도. 다른 세대들 아까 보면 코호트 분석에 따르면 이미 50대 지금 60대들은 이분들은 평생 또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흐름이 강하고요. 물론 지금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한 세대를 일반화시켜서 뭉뚱거리는 위험이 충분히 있지만 경향적으로 그 세대별 특성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60대 이상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평생 동안 그 보수 정당의 투표해온 그런 경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2030은 그런 경험이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2002년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진짜로 노무현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주변에 가득했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저도 그 나이 또래라서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노동조합 활동가나 네. 똑같이 노무현을 지지한다고. 네, 네. 그래서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남들의 특히 이제 그런 이대남들은 2030은 왜 4050과 또 다른가? 이 사람들도 상당 부분 그 광우병 촛불 집회부터 박근혜 탄핵과 촛불 정부의 등장까지를 다 같이 지켜봤는데도 다른 이유 중에 하나를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의 이대남 20대 남성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최강 보수다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답변이 20대 남성이 무려 40%나 됐습니다. 근데 20대 여성은 또 이게 14%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데서 남녀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이른바 이게 20대 남성들의 공정론인데요.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뭐 여러 가지 뭐 담론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판 능력주의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대남들의 정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인천국제공항 사태 사건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당선되자마자 가장 달려갔던 곳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겠다. 사실 그게 이대남들의 어떤 반발을 일으켰고 그 어떤 이제 진보의 이대남들은 거의 진보의 위선이라거나 진보의 어떤 이 어떤 무능이라고 보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대남들이 이탈을 부추겼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네. 이 정서가 그 네. 20대가 10년 뒤에 30대, 20년 뒤에 40대, 30년 뒤에 50대가 되면서 네. 이 지금의 40대가 보여주고 있는 탈권위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지향처럼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막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번 총선에서 아까 처음에 그 인트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20대, 30대를 위한 공약이 없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었죠. 장학금을 늘려주겠다. 기숙사를 더 지어주겠다. 또 뭐 있었죠? 민주당이 내놓은 건 무슨 게임 관련 공약이 있는데 사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주요 쟁점이 되지 못할 정도로 사실 구색 맞추기식 공약만 있고 지금 2030이 볼 때는 정치적 효용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투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도 효용성이 없었고 우리가 투표를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지금의 40대들이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경험이 있었다면 왜 이 사람 2030에게는 그런 경험을 주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논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아까 이 사람들이 30대, 40대에 가면서 바뀔 것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암담하기도 한 게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더 보수화 성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젠더 갈등도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도 2030 세대 40대가 끌고 가는 선거인데 네. 2030 세대는 마음을 못 정한 분들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네. 막판에 마음을 40대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정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 아까 제가 다들 곤혹스러워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짜 알 수 없는 진짜 뭐 복잡한 그런 선거가 돼 있는 것 같고요. 2030의 무당층들은 실제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연령 분포로는 40대, 50대가 많은데 실제 투표자 수는 60대가 훨씬 더 40대가 많은 지난 총선에 보면요. 그러니까 40대, 50대가 투표 경향이 지금 인구별 분포죠. 보면 이번 총선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 60대 이상이 투표소에 많이 가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의중이 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이번 당장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들을 위한 공약은 있지만 정작 2030을 위한 공약은 없거나 당장 사회적인 논의들도 국민연금 개편이나 정년 연장 등의 논의들도 젊은 유권자들의 논의가 반영되지 않고 정치권에서 자꾸 노년 유권자들의 의중을 반영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 누가 이기느냐 우리 편 이기느냐 지느냐를 다들 중요하게 봤지만 장기적인 장기적인 그 한국 사회의 장기 전망을 봤을 때는 유권자들의 좀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실제 우리를 대변하는 공약들을 내보내고 실제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정치적 성공의 경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올해 총선의 경험을 보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 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권 심판이 당장 모두 의제를 잠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정권 심판을 넘어선 다른 의제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요약하자면 이런 것 같네요. 조국 노무현이 산 윤석열을 지금 벌 주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이고 40대가 주도하고 있고 2030 세대는 참 예전에 비해서 2030 세대를 잡았으면 투표가 달라졌을 어렵다, 텐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네. 총선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심판은 선거를 한 거니까 네.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지 논의할 때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끌어주세요, 네, 이 대표님께서.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요. 4050 세대와 2030 세대 이번 총선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